우선 폐업원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느낀 것을 조금 서로 나누고 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케이스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아동이 보상적인 내적 대상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족스러운 측면을 보호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을 통제하려고 한다. 아동이 완전하고 만족스럽게 부모와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의 리비도적 자아가 흥분시키는 대상에게 집요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제 케이스 중에 여자 환자가 이런 케이스인데, 귀찮은데 언제든 어머니가 부르면 달려가요. 안 가겠다고 해놓고 또 달려가고, 갔다 와서는 열받아 죽는다 그러고. 그래서 안 가셔도 좋다, 가고 싶지 않을 땐 안 가도 좋지 않느냐.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 난 다음부턴 그래야겠어요, 이 대답이 안 나와요. 네. 항상 애매하게 대답하고 불만만 표현할 뿐 행동은 똑같아요. 그리고 엄마의 단점들을 맨날 와서 맨날 얘기하고, 막 그 아버지를 막 증오하는 미움에 찬 얘기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항상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어쨌든 뭔가 이게 어려서부터 불만족스러웠던 관계를, 아동기의 그 관계 경험의 아주 나쁜 측면을, 그걸 그냥 내다 버리고 새롭게 어떤 걸 출발하고자 치유받고자 여기 왔는데, 그분은 하나도 그게 모르겠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이렇게 지금 워낙 충성이, 그러니까 왕조에 충성하던 사람이 왕조가 멸망하고 어땠어요? 계속 충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있죠? 아니 그래서 이분의 그래서 역동을, 이거는 정말 지나치게 병리적이고 지나치게 분열돼 있고 이 사람은 현실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항상 그 나쁜 내적 대상 관계들 속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만족시키기 위해 아직도 애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내적 대상 관계에 집착해서 거기서 벗어난다는 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고통이면 얼른 버려야 될 텐데 왜 집착할까? 그냥 항상 이게 저에서 떠나지 않는데, 이게 반복 강박이라든가 집착한다라든가, 이게 그렇게 이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는 결국 혼자가 될까봐 두려운 것인가. 그렇죠. 어벤더먼트 피어가 숨어 있죠. 그러니까 대상과 분리돼서 자신을 생각할 수 없는 어린 자아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보낸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욱더 집착하는 것일까. 그래서 어떤 면은 이런 분들은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고는 어렵겠죠. 이분은 좋은 대상과의 경험이 거의 없잖아. 거의 없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수 있는 자기 이상적인 관계라는 게 없다는 체험 속에는. 그런데 이 나쁜 대상을 떠나면 대안이 없잖아. 그렇죠. 아이가 나쁜 부모를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는 그렇죠. 나쁜 부모가 없는 부모보다는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인 것 같아요. 그게 비극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분도 결국에는 정서 학대를 당하신 분인데, 이게 청소년이나 유아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역동이 있어요. 같겠죠, 그게. 학대가, 네. 예. 이 케이스 말고도 정말 그 답답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나쁜 남자들한테만 걸려드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나쁜 남자 신드롬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내적 대상 관계로 폐업한 얘기를 들어 아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퀄 관계라고 하는 게 유혹하는 대상에 어태치된 마음이 바로 리비드널 이거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쁜 대상에게 쫓아가야 하는 마음이라니. 그러니까 좋은 대상에게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그건 나쁜 사람인데. 누가 봐도 도둑놈인데. 그 도둑놈한테 희망을 건단 말이에요. 저 대상이 사랑해 줄 거라는 희망이. 교수님, 그래서 저 그런 여성분하고 저기 상담하다가 나 진짜 혈압 올라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은 대상 관계를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자기의 인터널한 상황을 투사를 통해서 그 관계를 또 액팅아웃을 계속 하는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사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을 자기하고 관계가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하는 묘한 또 패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쫓아버렸잖아. 내가 리젝팅 아브젝트가 됐잖아요. 거절해버렸어요? 그런 거죠? 아니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 무슨 진짜 그게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션이 얼마나 파워풀한지가 우리 임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저를 거절한 거예요? 제가 그분을 거절한 거예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그렇나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어, 늘상 하던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프로젝티브 아이덴티티를 못 견디는 거잖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버린 사람들도 다 못 견뎌서 버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아, 그 생각까지 못 해봤지만 어쨌든 참 현실적이지 않은 멀쩡히 눈을 뜨고 있는데 정신의 세계에서는 정말 판타지적인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나? 하고 그분의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려봤는데 저 역시도 거기서 역전이가 일어나니까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게 정말 어려운 거죠. 어쨌든 내가 이 케이스를 뭐 떠나 보내든 말든 어쨌든 나는 한 소리는 하고 끝내야겠어 막 이러면서 했던 것 같아요. 친범적인 그런 치료자 역할이었지만 어쨌든 마음으로 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이분들이 만들어낸 역동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이분들은 떠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분은 아직은 더 이걸 반복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 분석가를 거치고 마지막에 그렇죠. 치료가 되는 경우에 실제 마지막에 치료하는 사람이 꼭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밟고 넘어와야 되는 거죠. 어쩌면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 랩티션 컴퍼션이 스탑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이걸 뭐라고 워킹 트루를 지금 여러 분석가를 버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282쪽에 내면화된 대상들에 대한 애착이 놓여 있다 이 말이 정말 많은 얘기를 이렇게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문장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게 꼭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러 가지일 거 있죠. 그 애착을 하는 게 물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지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상이나 예. 어떤 조직이나 예. 단체일 수도 있겠죠. 보게 하는 저 자신의 문제도 또 한번 또 들여다보게 하는 좀 아픈 글입니다. 이게 페어브라운의 이 반복 강박이나 이런 설명 애착들이 죽을 것 같네. 이게 한 개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게 어떤 보면 보편적인 인간의 얘기가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죠 지금. 그냥 정도의 차이가 심하냐 조금 덜 심하냐 차이지.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뭐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어떤 집단으로서도 보기 때문에는 그 페어브라운 이야기가 그 종교적 현상으로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쁜 하나님을 믿는 건지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겉으로 말할 때는 항상 좋은 하나님이라 하는데 그건 내면 속에서는 나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겉으로는 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상화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뭐냐면 나쁜 대상이 내면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도덕적 방어, 아까 제가 선호를 잘 구별해야 된다고 했던 도덕적 방어가 일어나고 모럴 디펜스가 일어나면서 이상화된 대상,
아이디얼 아브젝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아이디얼 아브젝트는 모럴 디펜스로 형성되는 것이지 초기에 일어나는 분열은 결국 나쁜 대상이 억압과 분열의 과정을 먼저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사람이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나쁜 대상이잖아요. 나쁜 대상과 동일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나쁜 대상이 주는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힘든 거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게 도덕적 방어로서 이상적인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관대한 하느님을 자기한테 품으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쩌면 처벌하는 하느님만 실제로는 자기가 소화해내고 있을지 모르죠. 근데 또 교회에서 이제 뭐냐면은 말하자면은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처벌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천국에 대한 어떤 판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전보다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더 강조하게 되고, 그런 성령의 역사보다는 귀신의 역사를 더 두렵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나갔는데, 이상하게도 인격적인 관계가 그를 형성하려고 시도하는 교회들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모이고, 그런 처벌적이고 무섭고 독재하고 막, 제가 볼 때는 저는 그걸 그냥 사람들 대놓고 가는 게 그걸 학대라고, 폭력이고 학대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엄청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인간들 내면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게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그러니까 나쁜 대상에 대한 애착, 아까 얘기한 이퀄로 돼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렬한가. 이걸 단절시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좋은 대상을 쫓아가는 것 같은데 나쁜 대상에 매여 있다는 얘기. 나쁜 대상에게서 꽁꽁 묶여있는 죄수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나 상담자가 이제 좋은 대상을 이야기해 주면은 내담자는 자꾸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대상으로. 그렇죠. 그게 편한 자기의 삶이잖아. 근데 이게 참,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게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해볼래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에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내담자랑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결국 얘기를 하다 보면 다시 그 지점에 와 있고 그 지점에 와 있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은 임상에서는 현대정신분석 쪽에서는 해석적인 접근으로 이분들을 우리가 돕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분들이 아까 좋은 경험을 한 경험이 없잖아요. 결국 자기를 온전하게 품어주었던, 온전하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줬던 그 경험의 결핍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분이 우리하고 있는 동안에 안전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정말 도전이네요, 교수님. 엄청난 도전이죠. 지난주 수업할 때 클라인 이야기에서 나왔던 게,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동물들은 그런 컨택이 필요할 때 전적으로 자기 새끼를 돌보는데, 사람은 가정주부들이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주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충분히 못 돌본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비극의 시작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런 일이 또 안 할 수가 없는 일인데,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한 돌봄이 안 되었다라고 그게 경험이 되어진다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사회적 문화적 삶의 여건이 결국은 불행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일까. 어쩌면 신경증적 현상들이 더 많아지는 게 어쩌면 문화가 문명화되면서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요즘은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돌보는 게 못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접목해놓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정서도 그때도 안 되고.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어떤 뉴욕 거리에서 보면은 애들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도
길 건너면서도 스마트폰 갖고 있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굉장히 이 뇌발달에도 너무 자극이 커서 굉장히 안 좋대요. 그래서 아무튼 늦게 핸드폰은 주는 게 좋고, 만약에 핸드폰을 준대도 이게 저기 10세 이전에 주는 거는 정말 최악이래요. 그래서 유아들한테는 접근 금지래요. 그리고 사용하게 하더라도 시간을 제한을 주고 부모가 통제해야만 한다. 네. 안 그러면 이게 집중력이나 과잉 행동 이런 것, 그러니까 ADHD 아동과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고만 있고 뇌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뇌 앞에 있는 전두엽 기능이 많이 폐화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감정을 담당하고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걸 가지고 노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죠. 그게 엄마가 스마트폰을 보고 쳐다보느라고 아이를 못 본다는 얘기 문제는. 그것도 진짜 아유 정말 눈 맞춤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이의 스마트폰을 줘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엄마가 자기가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자기가 스마트폰 지금 봐야 될 시간인데 애하고 눈 맞출 시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교육에서도요, 그 교회에서 이제 뭐냐면 아이들 애기 유치부라고 하잖아요. 유치부를 위한 아이들 설교하는 걸 보면은 그림이라든지 그 옛날에 OECP가 좋았지만 요 파워포인트 가지고 그럴 때 그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교육학을 배우면서 오히려 그게 역효과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은 정서적 관계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라든지 말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면 상상력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림으로 딱 보여버리니까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만 보고 끝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개발할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런 기간이 좀 지나서 넘어간 아까 말씀하신 그 10세 이후 초등학교 한 3, 4개 지난 다음부터는 그림을 보여주고 사용하는 게 효과적인데 그때는 이야기로 하려고 그러고 글자로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야기가 필요한 그 시기에는 그림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 교육 자체가 이게 역전되어 바뀌어버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 스마트폰 나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의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던 그런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도 아무리 교육학에서 가르치고 그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이 현장에서 또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늘 해왔던 방법이 준비하기가 쉬우니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거절한 케이스가 아니라 거절하게 만든. 그렇죠. 프로젝트 마이드에게 걸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이 선생님으로 하여금 자기를 거절하게 이렇게 유도해 나갔던 그런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거절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먼저 찬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딱 가지고서는 항상 그 잘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도 다시 그 스토리를 전개를 그렇게 해나가서 나를 꼭 찾게끔 만드는 그거는 내가 만든 나만의 프레임, 나만의 어떤 그 대상 그것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 내적 대상 관계가 계속 플레이아웃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이미 원형적인 패턴이 들어있는 거죠. 어느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하고 그 플레이하던 그 관계가 그대로 다시 적용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말씀하세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 만약에 매 맞는 여자들의 그 남편이 만약에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폭력을 하지 않는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다시 그 여자가 이렇게 자극을 그런 식으로 계속 해 갈 것인가.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실제 대상과 실제 그 사람의 어떤 그 다이나믹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환자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분열된 그 대상 본인이요. 그 그렇죠. 환자분이 마음속에 있는 그 나쁜 대상을 치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인가? 그게 자기의 내적 대상 관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외부 대상
외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이 사람의 패턴이 바뀌지는 않겠죠. 이 사람은 또다시 대상을 강렬한 어떤 영향력권 안에 끌고 가버리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또다시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우리가 임상가들도 못 견뎌내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걸 견뎌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 든 생각은 뭐냐면요. 말씀하셨듯이 좋은 경험을 한 경험이 없어서 이를테면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방법이 없다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저는 그게 좋고 나쁘고를 그 사람들은 정작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쁜 거면 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에 근데 대한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예. 항상 다 그래서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가 좀 더 강렬하고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파워풀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게 파워풀하지만 부정적인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고 자극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순간적인 자극. 그러니까 심지어는 매 맞는 여자들은 매를 맞으면 다리 뻗고 잔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정말 이제 뭐 회개하고 잘해보자고 다독거려주면 불안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가 만든 틀 속에서 불안에 대한 어떤 정의 자체가 벌써 삐뚤어져 있고, 안정과 불안에 대한 정의 자체가 틀려져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자극을 자기가 원하는 그 프레임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어려운 게 이런 분들은 심바이시스 경험을 못하고 충분하게 자기를 안전하게 이해해준 대상을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과 나쁜 것도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임상가가 이분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예요. 그래서 어쩌면 좋은 대상 관계를 이분들이 체험해야 돼, 임상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프로젝트 아이덴티케이션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가들이 그걸 견뎌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임상가들이 충분한 훈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역동에서 오는 우리 역전이를 우리가 견뎌내지 못해서 우리가 행동화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가 행동할 때 역전이 저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